20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요? 새봄 인생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위암 사기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알게 된 진실.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 세상에는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 짓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게 만드는 뻐꾸기처럼 누군가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신당한 이 남자는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정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은 상복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장례식장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은 그 냄새. 저는 그 향기 속을 헤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각사각.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했던 거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작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작아질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작아지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드러운 미소,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미소.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누구세요?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하지만 그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굳은 선, 그리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 서린 불안감. 전처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붉게 충혈된 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눈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제 입이 열렸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짧은 침묵.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하얀 종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창백하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떨림과 분노가 뒤섞인 그 목소리. 내가 전 부인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지수가 고인의 딸이고요.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순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봉투를 보는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알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거짓 위에 서 있는지.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배우자라니. 혼인신고를? 작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그 파도 속에서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사립탐정 보고서, 카톡 대화 캡처. 하나씩 천천히 진실을 펼쳐 보였어요. 전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무너지는 성벽처럼, 금이 가는 유리창처럼. 지수는 고인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을 때 순간이었어요. 짝
뺨에 뜨거운 열기가 번졌습니다. 전처가 내 뺨을 후려 갈겼어요. 세상이 잠시 멈췄어요.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인연이 감히? 전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전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 저를 때리려고 손이 공중에서 휘둘러졌습니다. 빠르고 격렬하게. 하지만 저는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제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빡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전처의 손목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목 맥박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나! 전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전처가 움찔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전처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밀어냈어요. 확! 강하게, 단호하게. 전처가 휘청거렸습니다.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하이힐이 삐걱거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휘청,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털썩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치마가 흐트러졌어요.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사각.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처가 위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움직였어요. 제 옆 테이블에 물병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생수병이었어요.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콸콸콸 물을 쏟았습니다. 전처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투명한 물줄기가 공중에서 휘어지며 그녀의 머리를, 얼굴을, 어깨를 적셨습니다. 전처가 비명을 질렀어요.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검은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입 주변이 지저분해졌어요. 상복이 젖었습니다. 검은 옷이 더 검게 변했어요. 물기를 머금어 축축하게. 전처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저는 빈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텅! 플라스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이게 당신이 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20년간 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한 것의 대가예요. 이 차가운 물처럼 당신이 그분에게 쏟아부은 냉정함이에요. 전처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나는 그분의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으로 쌓아올린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 지금 이 물처럼 다 흘러내렸어. 이제 알겠어.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전처를 일으켰어요. 젖은 몸으로 망가진 화장으로 그녀는 끌려갔습니다. 억울해. 난 억울하다고. 그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쿵쿵. 뺨이 여전히 얼얼했어요. 맞은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고요함.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존경 비슷한 게 보였어요.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봤어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지켰어요.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진실을. 사진 속 그분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어요.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전처가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 물웅덩이를 비쳤습니다. 반짝였어요. 마치 거울처럼 그 속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지친 얼굴을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한 여자. 강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강해진 거예요. 그분 덕분에, 그분의 사랑 덕분에, 그분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 용기 덕분에. 8개월 전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봄이었어요. 제 헌책방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딸랑딸랑. 손님이 올 때마다 울리는 그 소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죠. 여기 자리 있나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같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을 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네.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걸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그분은 창가 자리로 갔어요.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걸로요. 따뜻한 걸로.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봄인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데 따뜻한 음료를 찾는다는 게.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슬쩍 그분을 봤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정말 짧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책밖에 안 읽네요. 무슨 책을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사람에 관한 책이요.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 그 말 속에 뭔가 무거운 게 담겨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요? 하지만 그분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조금요. 조금이라는 단어 속에 세상의 모든 무게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규칙적으로 가게에 오셨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언제나 오후 3시. 언제나 같은 자리. 언제나 같은 주문. 따뜻한 아메리카노. 사람은 참 신기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지는 거요. 그분이 안 오시는 날엔 괜히 창가 자리가 비어 보였어요. 햇살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어도 뭔가 빠진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책을 한 권 사셨어요. 이 책이요. 어린 왕자였어요. 낡은 표지에 귀퉁이가 접힌 누군가 많이 읽었던 그 책. 좋은 책이죠. 당신도 읽으셨어요?
여러 번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책장을 넘기셨어요. 그러다 한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구절이 좋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돈, 외모, 지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이요. 네, 마음.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투명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사람처럼.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그런가요? 네, 이 가게도 그렇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주려는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한때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그리움을.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2시쯤이었나?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병원.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위암이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기래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년 정도 남았다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잔이 흔들렸어요. 물이 철썩 넘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한 달 전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가 안 되고 명치도 아프고 그런데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죠.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짧은 대답. 이혼했어요. 2년 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고요. 왜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텐 전 이미 과거예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재산 때문이에요. 제가 죽으면 딸한테 상속되니까요.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하죠. 사람이라도요. 그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저한테 차갑게 대했죠. 그래도 딸 때문에 참았어요. 지수, 제 딸 그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그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빠 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생일에도 연락 없고 그러다 이번에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면 혹시 네, 재산 때문이죠.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보험은 얼마나 있냐고, 집은 누구 명의냐고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빠는 안 궁금해? 아프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런 건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빗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손님과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분은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아내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그래도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수가 10개월 때였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상하는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잡고 생각했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좋은 아빠네요. 좋은 아빠였을까요? 쓸쓸한 미소. 좋은 아빠였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하진 않았겠죠.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지수 곁엔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가 문제였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처는 늘 불만족스러워했어요. 생활비가 늘 부족하다고. 집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차도 더 좋은 걸로 새로 뽑자고. 지수 조기 유학은 호주로 꼭 보내야 하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딸한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아빠는 무능하다고. 그래도 전 딸을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요. 그 말을 할 때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이 가게에 계실 때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 받으셔야죠.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뭔가를 추궁하는 듯한.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병원비, 그건 지수학비는 내가 당연히 내야지. 알겠어. 다음 달까지 보낼게. 통화가 끝났어요. 그분이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세요? 네, 돈 달래요. 지수학원비가 부족하대요. 그런데 왜 당신한테? 양육비 명목이에요. 이혼할 때 매달 주기로 했거든요. 그분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 같은. 근데 이번엔 액수가 늘었더라고요. 원래 100만 원인데 이번엔 200만 원 달래요. 왜요? 제가 아프니까요. 죽기 전에 더 받아내려는 거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주실 거예요? 안 주면 지수를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돈 안 보내면 전화도 안 받고. 그건 너무하네요. 인질극이죠. 딸을 인질로 잡고 돈 뜯어내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근데 지수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런다는 거. 그래도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공모하는 것 같아요. 설마요. 이번 통화에서 지수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뒤에서 엄마 더 달라고 해. 라고 하는 소리. 손이 차가워졌어요. 20살이면 할 나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 근데 그 아이는 돈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상엔 때때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그분이 변했어요. 더 조용해지셨고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저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엄마를 닮았거나. 아니요. 전처하고도 안 닮았어요.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여자아이.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지수 초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니 정말 그분과 닮은 점이 없었어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인매도 달라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혹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수 혈액형이 A형이에요. 전 O형이고, 전처은 B형이거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네, 불가능해요. O형과 B형 사이에서 A형이 나올 수 없어요. 전부터 이상했어요.
결혼 초에 아내가 자주 대학 동창회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김재훈이라는 남자 이름을 몇 번 들었어요. 동창이요? 네. 아내의 첫사랑이었대요. 결혼 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창회에 자주 나타났나 봐요. 그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번은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아니라 다른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물어봤더니 화내면서 당신은 날 믿지 못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인하셨어야죠.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혼 초부터 아내가 차가웠어요. 스킨십도 거의 없었고 같이 있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마치 억지로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럼 왜 결혼한 거죠? 그게 의문이에요. 저한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혹시 임신 때문이었나 싶어요. 설마 지수가 태어난 게 결혼하고 7개월 후예요. 조산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만삭이었어요. 통통하고 건강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친자 확인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매일 가게에 오셨지만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99.99%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을 내 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첫걸음마 할 때, 처음으로 아빠 할 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다 같이 했어요. 그 아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내 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뭐요? 그분이 고함을 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했다고요? 그게 위로가 돼요? 내 사랑은 뭐였어요? 바보 같은 착각이었죠. 서류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예요. 남의 자식을. 그것도 아내가 바람 피워 낳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쿵!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무언가에 집착하듯 조사를 시작했어요. 끝까지 알아야겠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다 알아내야겠어요. 저는 말렸어요. 더 알면 더 아플 텐데요. 아파도 돼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분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데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들고 오셨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같이 봐줄래요? 혼자 보기엔 너무 두려워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 부인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 앞에서. 대학 동창 김재훈의 모습. 전 부인 김은주와 김재훈은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음. 졸업 후에도 관계 지속. 2003년 김은주 임신 확인 당시 김재훈은 유부남으로
결혼 불가 상태 김은주 다른 남자와 결혼 결정. 결혼 후에도 김재훈과의 관계 지속. 월 1회 만남 확인. 주로 낮 시간대, 의뢰인 근무 시간 이용. 김재훈의 사업 자금 일부를 의뢰인 월급에서 빼돌린 정황 의심. 김은주, 이혼 후 딸 지수에게 진실고지. 당시 18살 지수에게 생물학적 아버지는 따로 있다 고백. 단 양육비를 받기 위해 비밀 유지 필요 교육. 의뢰인의 병환 소식 입수 후 계획 수정. 의뢰인 사망 후 딸 지수에게 상속. 본인이 재산 확보할 예정.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수없이 많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돌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아주 무겁게 눈을 감고 그저 부르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카페 주인과 손님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어느 날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오셨어요.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여는 모습에 저는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토할 것 같아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창백한 얼굴로 나오신 그분. 미안해요. 보기 안 좋았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분을 소파에 눕혔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이기적인 고백이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게 의미를 찾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몸이 너무 얇아져 있었어요. 뼈가 만져질 정도로. 하지만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어요. 사랑은 깊어졌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분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입원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에서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이기적인 부탁이죠.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 대신 정의를 세워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장례식장에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전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수가 진짜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하지만 그러면 내 명예 같은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다만 그들이 벌도 받지 않고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하지 않아요. 강해요. 혼자 살아 왔잖아요. 부모님 없이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과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고마워요.
그분이 제 손에 입맞춤했어요. 차가운 입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갔어요.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결혼식도 못 올려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게 더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하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혼인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그분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 안정시켜 드렸어요. 천천히 이름을 쓰셨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곧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다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직원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부부네요. 내 부부예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미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구청을 나와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당신 봤을 때 생각나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신이 너무 슬퍼 보여서 신경이 쓰였어요.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데이트처럼 그분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유언장이에요. 변호사에게 작성했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한다고. 저는 필요 없어요. 들어주세요, 제발. 전처가 내 재산을 가져가게 그냥 둘 순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올바르게 쓸 거예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던 그 시절,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때 전 고아였어요.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15살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저를 안 거뒀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책이 좋았어요. 책 속 인물들은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저같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상처받았어도, 외로웠어도, 여전히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재산으로 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잘못된 엄마 밑에서 자랐죠. 아직 20살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일부는 그 아이에게 주세요. 대학 마치고 자립할 정도만요.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가 안 섞였어도, 배신당했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요. 새로 시작할 기회를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약속할게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고마워요. 그분이 저를 안았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그분의 모습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도 평온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장례식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 같았습니다. 전 부인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그녀가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귓가를 맴돌다 사라졌어요. 마치 오래전 일처럼, 이미 먼 과거의 소음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분노, 슬픔, 복수심, 그 모든 감정들이 물처럼 빠져나가고 남은 건 고요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복수를 하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악인이 벌받는 걸 보면 속이 후련하다고.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저 차가웠어요. 겨울 바다처럼 을씨년스럽고 쓸쓸했습니다. 발을 움직였어요. 사각사각. 영정 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웃고 계셨어요. 저 미소는 진짜였을까요?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해 보이는 저 눈빛은요?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약속 지켰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진실을 밝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요. 환청일까요? 아니면 제 바람일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사진 속 그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판이 손끝에 닿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20살 여자아이가 아니라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로? 질책? 아니면 냉정한 외면? 하지만 입이 열렸을 때 나온 건 그분이 하셨을 법한 말이었어요. 집에 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전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하죠.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고 보면서도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거예요. 당신 몫이에요. 전 받을 자격이 자격이 없죠.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고인께서는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죠.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리며 그걸 받았어요. 이건 대학 등록금이에요. 딱 그것만이요. 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요. 다른 종이를 건넸어요. 고인께서 쓰신 편지예요. 당신한테요. 지수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젖었어요. 눈물에. 읽어보세요. 혼자서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어떻게 살 건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봄비였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피부에 닿는 빗방울이 간지러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우시는 건가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씻어주시는 건가요? 이 모든 추악함을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발밑에 고인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구두가 젖었어요. 양말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끝났다는 것. 정말로 끝났다는 것. 그분이 이제 없다는 것.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제 방이 터지듯 모든 게 쏟아졌어요. 울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원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메아리 치는 발소리. 모든 게 엄숙하고 무거웠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언론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전처의 친척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검은 법복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게 해주세요. 전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죄수복을 입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저를 봤을 때 그녀의 입이 실룩거렸습니다. 욕설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상관없었어요. 이미 그녀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피고인 김은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또박또박. 사기, 혼인 빙자 재산 편취 미수, 위증교사, 불륜. 각 단어가 총알처럼 날아가 전 부인을 관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숫자들이 냉정하게 진실을 말해 주었어요. 99.99% 친자 관계 없음. 사립 탐정 보고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전 부인의 모습. 호텔 앞 레스토랑, 카페. 20년간의 거짓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어요. 카톡 대화 내역. 스크린에 떴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 돈이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저런 파렴치한. 전 부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입을 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악의가 없었다고요? 23년간 타인을 속이고 아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게 악의가 없다고요?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해자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의 무게가 발목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앉았어요. 의자가 딱딱했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정의를 세워달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전 부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딸에게는 기회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전 부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돈 때문에. 정숙.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어요. 탕.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전 부인이 주저앉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법정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석양빛.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김은주. 전 부인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23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했고 신뢰를 짓밟았으며 죽음까지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부정한 행위입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김은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통쾌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 부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억울해! 난 억울하다고! 질질 끌려나가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책 냄새가 났어요. 묵직한 나무 책상, 가죽 의자, 벽을 가득 채운 법전들. 모든 게 권위적이고 무거웠습니다. 전 재산이 약 16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집, 예금, 보험금, 퇴직금 합쳐서요. 16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숨가? 아니, 그분의 인생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정했던 거니까요. 15억은 가여운 아이들을 위해 쓸 거예요. 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나머지 1억은요? 제가 쓸 거예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카페요? 네. 헌책방 겸 카페요. 외로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요.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어요. 검은 글씨가 하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그분의 유산이 쓰이는 방법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바다가 출렁이고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자라나요. 상처는 아물고 눈물은 마르고 희망은 싹트죠. 이게 진짜 정의예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한 사람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수백 수천 개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예요. 가장 완벽한 정의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빛나는 장이 지금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좋아요로 물을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